디지털 인프라는 의존적이고 민감합니다. 수요는 정말 끊임없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공급은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고 공급은 또 빠르게 될 수도 없고. 어렵다.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희가 이지스 자산운용의 현철호 본부장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철호 그룹장님. 이게 사실 제가 그룹장님을 모신 이유가 네. 요즘 그 데이터 센터가 난립니다. 특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 수요,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판 수요, MLCC 뭐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해서 좀 도움 말씀을 좀 청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14년도부터 데이터 센터 산업에 가장 선두주자로 있는 미국 회사에서 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 좀 넘었죠. 그때부터 데이터 센터의 어쨌든 운영, 개발, 그다음에 이제 테넌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투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에 온 지 지금 한 3년 몇 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AI 데이터 센터 훨씬 전에 막 클라우드라는 말이 막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하셨던 거예요, 데이터 센터? 사실은 그 전이죠. 그 전이요? 클라우드가 또 이제 이렇게 막 주목받고 예. 각광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때만 해도 통신사들이 예. 이게 좀 일부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그 IT 시스템을 네. 지원하는 그 정도의 규모,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이었을 때였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IDC라고 하죠. 맞아. 한창 IDC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IDC라는 말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다 AI 데이터 센터 막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룹장님이 데이터 센터를 디지털 공장이라고 부르요. 디지털 공장. 이거 네. 공장입니까? 공장입니다. 우리가 공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화, 네. 매뉴팩처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만들어내네.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거는 가상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사실 여러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유저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있고 유저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프라에서 가동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제2, 제3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디지털 프로덕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프로덕입니다. 마치 제조품인데 그게 디지털 자산일 뿐 맞습니다. 그게 나오는 공장. 맞습니다. 굴뚝만 없고. 맞습니다. 이야, 완전히 좀 관점이 다르네요. 관점이 다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일반 공장은 이렇게 특정한 그 지리적인 부분에 이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지역이 산업에 많고.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이 디지털 인프라는 전기라는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죠. 의존적이고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전기를 내가 쉽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디지털 인프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 지금 대담하면서 이 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정의 네.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예. 이렇게 출발을 일단 그럼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네. 뭐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네. 제가 한 10여 년간을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축약해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를 파는 겁니다. 전기를 판다고요? 전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전기를 그냥 팔면 한전이죠. 아, 그죠. 그냥 팔지 않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결합해서 파는 상품화하는 산업입니다. 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우리가 부동산은 예. 평으로
단위를 매깁니다. 아, 평당. 평당 얼마다. 얼마예요? 그죠? 임대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아, 데이터 센터는요. 평이 아니라 킬로와트입니다. 임대료 받을 때요? 맞습니다. 킬로와트당이요? 킬로와트당 얼마가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부동산 산업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예. 일부는 IT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왜 IT냐? 출발이 IT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특별한 공간이 뭐냐를 제가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게 뭐냐면 우선 전기가 끊기지 않아야 돼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데이터 난리 나는 센터의 어쨌든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열심히 뭐 AI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데 갑자기 끊기면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신이 없으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 내가 학습한 결과물을 전달을 해야죠. 네. 더 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유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용량 네트워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서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더워지면 다운이 되면 또 역시 정전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의 침입 혹은 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건축물. 이까지가 포함된 의미가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된 게 데이터 센터다. 아하. 이게 제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그래야 킬로와트 시당 얼마로 맞습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제공할 수 있는 뭐 데이터량이나 전력이 적으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지어놓고 빽빽하게 넣어놓고 막 팔면은 더 많은 또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산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전에는 몇 평이야? 예. 이게 몇 그렇죠, 층이야? 그렇죠. 이게 사실은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몇 메가와트가 여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서버를 얼마만큼 내가 지원할 수 있느냐죠. 데이터의 양은 이제 서버로 결정되는 거고 그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에너지를 전력을 있느냐.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를 제가 초기, 그 다음에 중간 구축 과정, 그 다음에 준공 이후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개발 초기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네. 이지스 자산운용과 같은 자산운용사가 일단 투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죠. 돈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필요하니까. 네,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투자자와 또 열심히 또 뭐랄까요? 협상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대출을 또 받아야 됩니다. 왜?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풀로 에쿼티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기관과 또 열심히 또 대담을 해야 되겠죠. 내고를 해야 되겠죠. 네. 당신 돈을 빌려줘도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열심히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보면은 뭐 시행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대관 업무도 하고 좀 그래야 되죠. 네. 이제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예.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관계 기관들하고의 또 여러 가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근 관련 기관들 뭐 이런 이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또 협조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 인허가 과정이 진짜 힘들다면서요? 맞습니다. 인허가가 이제 그건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허가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버틀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건물 좀 지어보고 공장 지어보면 매국노 다 된다고.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경험상 대간 우리 그
그 지자체나 음. 이렇게 우리 관계 기관에서도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좀 많으세요. 민원. 소위 얘기하면 민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이제 관계 기관과 그다음에 저희 같은 사업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엔드 유저까지 이거는 이렇게 크게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입니다라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사이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예. 여기도 역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이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제 회사가 있고, 당연히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하고 같이 또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뭐 제가 전기도 말씀드렸고 항온항수도 말씀드렸고 네.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의 거의 한 50% 이상이 장비예요. 이 장비가 그럼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정전이 됐을 때 빠르게 비상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렇죠. 이게 네. 발전기. 네. 그다음에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을 버텨주는 배터리, 뭐 UPS라고 하는 그런. 네. 그다음에 에어컨, 그죠? 냉방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조명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작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시설과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또 원만한, 뭐 우리는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장비는 내후년에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야 맞춰야 됩니다.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테넌트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올 건가?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될 유저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이들의 혹시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나도 판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랭식 말고 수랭식으로 깔아주세요. 이런 맞습니다. 것도 해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킬로와트당 1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3년만 쓸 건데요. 아닌데요. 우리는 5년 계약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100이라는 규모를 사서 또 관계 회사에 나눠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재판매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또 조율하고 개발하고 하는 또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도 중요한 파트너사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가면은 전문적인 운영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는 뭐 LG, 뭐 CNS, 뭐 LG U+, KT, 뭐 SK, 뭐 이런 회사들이 전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필요하겠죠. 뭐 아까 이제 대부분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이제 운영도 같이 하지만 전문 네트워크 제공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해외 업체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 돈이 투자되는 장비, 설비들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또 협력 업체들도 있고, 정말 제가 아직 나열하지 않은 또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주요 파트너사들을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도 이제 분명히 이제 자산인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네. 또 인프라 자산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서 공장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제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예.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인프라, 요새 저희 이지스는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보다는 예. 디지털 인프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적인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저희의 뭐랄까요?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 저희의 방향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인프라로 볼 수가 있냐? 그러면 보통 저희가 AI라는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이런 부분도 있죠. 네.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어쨌든 AI를 구동시키는 어쨌든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죠. 이거는 이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능적인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없이는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저변에는 기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력 시설, 항만, 교량, 도로 뭐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유저한테 가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뭐 항만 이런 것도 있어요. 비행기, 그죠? 이런 게 없으면 유저한테 못 갈 수 가니까. 있죠. 유통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기능도 다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통신, 인프라,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또 인프라적인 건 또 어떤 측면도 있냐면 예. 인프라를 우리가 보통 하면 도로 내는데 뭐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하고 오래 걸리죠. 또 뭐 수용도 해야 되고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장기적인 뭐 그죠? 재무적인 어떤 계획서 해야 되고. 저희가 보통 데이터 센터에 개발하는데 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년에서 7년을 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AI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요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라고 할까요? 수요는 정말 끊임없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공급은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절차. 관계 예. 절차도 있고요. 관련 기업들과의 끊임없이 협상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도 또 있고. 본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남들 몇 년 걸리는 거 뭐 1년 반 만에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거 졌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라서 가능한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뭐 진화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당연히 저희도 고민을 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5년, 7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정형화된 틀이고 물론 1년 만에 하는 케이스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미리 뭐랄까 상품을 찍어내듯이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 있는 데다가 바로바로 조립형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일반적이지 못하냐면 그거를 쓸 유저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서로 뭐랄까 니즈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도를 지금 이미 시작했고 이게 상당 부분 기존에 오래된 정형화된 거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스페셜 케이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게 더 많아지면 아니면은 그 엔드 유저랑 이걸 개발을 시도하는 데랑 하나가 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뭐 테슬라나 XAI처럼 더 빨리 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에서 꼭 그런 건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우리 편집장님 말씀처럼 AI를 또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 대세는 AI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라는 요새 말 많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는 뭔가, 뭐가 다를까? 라고 또 제가 또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예.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뭐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한 발 들어가면 기술적인 의미, 더 들어가면 경제적인 의미까지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는 AI의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하게 설계되고 특별하게 건축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네. 뭐가 들어가면 핵심은 뭐냐면 GPU라는 특별한 칩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에는 고속 네트워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워낙 데이터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네트워크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아주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한 고성능 냉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되게 고난이도입니다. 그것도 또 전력 많이 먹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능을 갖춘 게 AI 데이터 센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의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나와 있는 최신 모델이 그 GB300이라는 네. 모델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서버를 놓는 이 기본적인 단위를 렉이라고 하는데 이 렉을 거의 100kW 이상을 써요. 이게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감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렉, 그러니까 한 냉장고만한 거. 맞습니다. 그 하나에 100kW 100kW 쓰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2010년대 클라우드가 막 이제 나올 때 서버를 쓸 때 네.
그 클라우드의 지원용 서버는 보통 10에서 10kW, 15kW를 썼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거의 10배가 많아진 겁니다. 같은 부피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발열량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10배는 아닐지언정 엄청나게 많은 발열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먹고.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만약에 이게 특정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PC 할 때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느려지잖아요. 팬 돌아가고 그죠? 네. 팬 돌아가고 막 그러죠. 버벅대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한 냉방의 능력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는 냉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해요. 심지어 기존에는 에어컨을 돌렸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차가운 물을 서버에다가 직접 주변을 돌려서 식힙니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순행식 냉각, 영어로 리퀴드 쿨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인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효율이 높은 액체고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이 기술이 이게 물을 계속 액체를 돌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또 작살나는 큰 문제가 거. 생기죠. 네, 저 비싼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들어오고 나오는 액체의 온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워낙 고열이니까 살짝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타버릴 수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걸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게 진짜 아찔한 비즈니스네요, 이거.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사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적인 것까지 봤죠? 경제적인 거는 뭐냐? 네. 경제적인 거는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전에는 몇 평으로 짓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렉이 들어가는 거를 1개로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캐파이기 때문에 면적이 소요되는 면적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막 10층을 올리고 뭐 이런 게 거의 이제는 좀 필요가 없어졌죠. 좁은 공간에도 많은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업자한테는 네, 네. 너무 고맙죠. 아, 좋은 거예요? 왜? 땅 많이 필요 없어요. 부동산 땅값을 줄일 수 있죠. 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다 그러니까 냉방 효율을 올려야 되니까 층고를 높여야 돼요. 아, 냉방 효율 때문에. 층고를 높여야 되니까 아, 보통 일반 오피스는 2층 쓸 거를 데이터 센터는 1층을 만듭니다. 여기가 사실 그래서 좀 코스트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PU 이 서버가 되게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제곱미터당 하중을 한 1톤 미만으로 보통 한 700kg, 800kg 건물 정도 지을 때. 지을 때 예. 지금 요즘 설계할 때는 보통 2.5톤에서 3톤으로 데이터 센터는 설계합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콘크리트, 뭐, 철근 더 맞습니다. 넣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하중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무게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건축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네요. 그래서 제가 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만 코로나 네. 이전에는 보통 메가와트당 한 100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네. 지금 2025년 정도에는 한 16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한 60% 이상이 갑자기 건축비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계속 물론 이거는 전체적인 물가의 인상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져서 건축비는 상승을 했다. 그러나 땅에 대한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좀 이제 줄어들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야,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 진짜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네네. 이제 우리가 GPU냐 CPU냐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했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메모리는 D램이었던 거면 지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뭐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열심히 뭐 엄청난 실적을 올리는 HBM. H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비용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워낙 고용량, 고집적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 10배, 20배. 예, 요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거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스케일이 아니라 하이퍼 스케일러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왜 뉴스나 외신에서 보는 그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는 네. 거의 상상 초월이잖아요. 뭐 축구장 몇 개면 좀 엄청나게 크게. 그렇죠. 어떤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규모 외에도? 일단 뭐 제일 뭐 중요한 거는 규모겠죠. 네. 근데 규모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용량의 크기로 보통 하이퍼스케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기준이라는 게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40메가와트 정도를 기준으로 40메가와트가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메가와트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40메가와트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요? 제일 많은 거. 아, 그 표현이 크다고 하면 안 되고 많다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전력량.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 어. 이렇게 표현했겠죠. 가장 흔한 거. 아. 왜 이유가 있어요? 뭐 표준이에요? 왜 이유가 있냐면 전기의 공급의 이 방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전기의 용량을 갖고 지울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0메가와트. 그러니까 효율성이 제일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냉장고 크기처럼 맞습니다. 표준화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전기를 가지고 내가 10메가와트를 할 수도 있고 20메가와트 할 수도 있고 뭐 40메가와트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40메가와트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40메가와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다. 그러면 이제 그 40메가와트가 넘어가게 되면 전력 인입 케이블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고가의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공급이.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전기를 더 받고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안 낼 거냐, 아니면 40메가와트에서 어쨌든 효율성을 꾀할 거냐. 어느 임계점 넘어가는 좋은 차 타면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는 것처럼 전력도 비율을 너무 잘 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사실 40메가와트 이상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은 100메가와트나 200메가와트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어쨌든 15만 4천 볼트 케이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전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것도 점점 더 그러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40메가와트가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데. 표준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25년부터 새로 지금 기획되고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40메가와트가 넘어가는 60메가와트, 80메가와트, 100메가와트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탠다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때요? 이 데이터 센터 개발 트렌드가. 글로벌 시장도 역시 대형화되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이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거의 대부분 기가와트의 규모입니다. 기가와트면 제가 100메가와트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10개씩 들어가는 거죠. 10배 규모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기가와트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 데이터 센터 가동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거의 한 2기가와트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 단일 프로젝트가 1기가와트면 네. 우리나라 전체에 운영되고 있는 거의 절반이 한 프로젝트인 거죠. 이거 엄청난 용량입니다. 새로 짓는 거 하나가요? 맞습니다. 야, 이거 뭐 단위가 확실히 달라졌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부담되는 이제 수반되는 문제는 내가 1기가와트를 원한다고 해도 1기가와트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 거죠. 그 전력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에다 어떻게 코드 꽂아달라고 한전 안 되시죠? 우리가 보통 원전 하나 지을 때 예. 몇 기가와트 정도로 설계를 하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특정 프로젝트에 뭐 3분의 1, 막 2분의 1을 준다고 하면 사실은 또 그건 또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원전 하나만 짓는데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그렇죠. 많고. 사회적 갈등도 그렇죠. 있고. 사회적 갈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SMR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이제 그런 내 옆에다가 그냥 내가 원전 놓고 내가 전용으로 쓸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라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좀 큰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도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하지만 뭐 1기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수백 메가와트의 대형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 지금 기획되고 있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지고 있고 용량도 그렇고 특히 핵심인 전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다가 뭔가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그냥 붙여버리는 트렌드잖아요. 맞습니다. 그 태양광도 그렇고 SMR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로 결합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까지는 아니지만 전력의 용량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할 거냐로 두 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대형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ESG 경영의 뭐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어떤 그런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당연히 태양광이고요. 네. 뭐 일부 뭐 풍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열도 있고 뭐 하지만 현재로서 제일 많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는 어쨌든 태양광이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반대편에 어쨌든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SMR 즉 원전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새 이제 뭐 LNG 발전도 좀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다 끌어온다 하더라고요. 일단 태양광 되는 대로, 풍력 되는 대로, 가스터빈 되는 대로, 어디는 무슨 뭐 선박 엔진, 뭐 항공기 엔진까지 막 끌어올 정도라고 하고 네. 일단 되는 대로 다 붙여. 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전의 전기를 받는 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네.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오프 그리드예요. 오프 그리드는 뭐냐면 그냥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리드를 벗어난다잖아요. 한전 같은 사업자 없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서 직접 쓸 거야.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가스터빈을 돌리든. 뭐 하든 어.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또 넘어야 될 산이 전기 안정성이에요. 한전은, 우리나라의 한전의 전기의 퀄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예,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발전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LNG 가스터빈을 한다. 네. 혹시라도 이게 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아. 전기가 멈추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비 전력은 그리드에서 받고 상용 전력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제 상황이죠. 거꾸로네. 우리가 상용 전력을 한전에서 받아오고 예비 전력은 비상발전기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갖춰놓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한전이나 아니면 전력회사가 예. 예비 전력을 갖추는 건 그들한테는 역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그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역시 또 흔쾌하게 내가 예비 전력은 확보해 줄게, 이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야.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오프그리드를 좀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냐? 예.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왜냐하면 그리드를 내가 뭐 몇백 메가와트든 1기가와트 하려면 전력회사가 준비를 하기 위한 또 기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이게 미국은 지금 5년, 7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그러면 내가 더 짧은 시간에 내가 그냥 만들어낼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또 역시 또 그 부분이 또 이 레귤레이션 좀 허가를 좀 받아야 돼요. 아, 자체 발전을 하려고 해도요. 불가능합니다. 오. 이제 어쨌든 이거 전문 회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제공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뭔가 규제가 좀 들어갑니다. 한전이 어쨌든 중간에서 중개를 들어있어야 되죠. 들어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 하나 올리는 것까지는 문제 없지만 그걸로 사업을 하려면 그쵸. 에너지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중간에 한전 거쳐서 판매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뭔가 개발 속도 측면에서 보면 답답함이 좀 있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저희 사업자들이 좀 많이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PPA라는 부분. PPA. 제3자 PPA라는 거는 뭐 이게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하는 그 전기를 발생해서 이거 한전에 보내면 그만큼의 전기를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든 한전에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이제 양도하고 양수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받은 게 중국이 얼마나 이제 말 그대로 차이나 스피드로 앞서가는가. 네. 거기는 발전도 뭐라더라? 서전송 동송인가? 서쪽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막 그런 데서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낸다. 네. 고압 케이블 이런 거 만들어서 뭐
머리 위로 보내도 거기는 시위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럼 난리 나잖아요. 난리 송전탑 하나 우리 동네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움의 속도 차이가 또 있을 사실 어쩔 수 수밖에 없이 이게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 전기 얘기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사실은 전기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재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국영 사업자 하나가. 그쵸. 공기업이잖아요. 음.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런 거를 특정 사업자가 뭐 너무 뭐 어떤 전체적인 그 그리드에 부담을 줄 정도로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이제 그러나 어쨌든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가 저희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고 지금 상당 부분 정부에서도 AI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소버린 AI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LLM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인프라 자산 전체가 다 소버린 AI를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정부 규제기관에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도 되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 때문에 근데 사실 지방에 가면 많은데. 많이 많은 거기는 오히려 태양광 때문에 남아돈다면서요. 네. 근데 왜 안 내려가는 겁니까?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뭐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식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 예.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게 100% 안전하고 절대 중단이 되거나 하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가까운 데 있으면 내가 뛰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복구를 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 타고 4시간, 5시간 갔었을 때 혹시 더 큰 사고가 발생되고 했었을 때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큰 거죠. 그래요. 예. 아, 거기 직원 몇 명 상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상주시키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사실은 더 큰 걸로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 뭔가 전력 파트, 냉각 파트 다 전문직 있겠지만 그리고 뭔가 가까이 있어야 이게 한다는. 데이터 센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서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서버 자체의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이 사실은 처치할 다 수 볼 있는 수도 건 없고.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뛰어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집에도 뭐 TV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세탁기가 고장 날 수 있고 냉장고 고장 날 수 있고 근데 그걸 한 명의 뭐 기술자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듯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뭔가 이 사업자로서의 중압감이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워낙 큰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아. 경우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유저들이 막 와서 게임을 하는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난리 나죠. 1시간만 중단돼도요. 유저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뭐 장애 날 수 있죠. 얼만큼 빠르게 이상 없이 복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여담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저희 집 냉장고가 갑자기 전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게 서비스 센터에 연락이 안 돼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 이거 수리 오기 힘들고. 지금 3일 동안 지금 냉장고를 못 쓰고 있어요. 현철호 그룹장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네, 되게 힘든데 예약을 했어요. 그 서비스 센터 그 직원이 방문하는 게 금요일 날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지방에 산다, 더 미치겠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또 하물며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다.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수도권 선호하는 거를 무작정 뭔가 뭐 이렇게 뭐랄까 안 좋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거지만 사실 미국이나 이렇게 여러 선진국을 보면 심지어 무인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네, 무인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고용이 예상되십니까? 라는 부분이 제가 제일 힘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일발육과. 네. 그래서 가급적 솔직히 말씀하십니까? 그때? 살짝 좀 별로 없는데. 계획상으로. 아니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말씀으로는 아까 디지털 공장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누가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생산해 이게 또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신 분들한테 상주 고용 인원은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솔직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장비 업체, 그다음에 저희게 데모 이제 센터가 되면 많은 이제 뭐랄까요 방문객들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업체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요새는 또 이렇게 지역 그 대학들과 연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엔지니어를 또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처음에 많이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다가도 고용 유발 효과가 별로 없고 전력만 잔뜩 잡아먹는다라고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도 하고.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주변의 부가가치를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좀 숙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AI에 관련된 이제 뭐 교육들,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된 인턴십,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가 너무 부족해요.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근데 경험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서 양성 프로그램들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AI라는 게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께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해서 같이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좀 개발하고 그래야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수자원 공사 그러니까 왜 하수 처리장 이런 게 혐오 시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하화하고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설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언젠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데이터 센터는 일정 부분 보안 시설입니다. 이게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죠. 이걸 저희가 전면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 다만 그 특정 들어가서 공간을 한여름에 옛날에 그 왜 은행 점포 맞습니다. 찾아가듯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서버시 엄청 시원할 텐데 그런 거 그래서 못하고. 사실 저희가 외국계 기업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예, 뭐 공공 개방, 예, 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되게 안 되죠. 어려워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그러니까 혹시나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또 출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고일 수도 있고요, 보안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제지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그 AI 데이터 센터 투자해갖고 돌리고 있는데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다 좋지만 견학 왔다가 누가 애가 뭐 음료수를 하나 쏟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맞습니다. 그런 근데 이게 쌓이고 나서 보면 하나하나가 다 병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개발 추진하신데도 뭐 5년, 7년 걸린다는 거고. 네네. 근데 병목은 사실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이제 전기 확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이고.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허가 부분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이게 사실은 누가 먼저냐인데 민원을 우려해서 뭐 민원 다 이제 합의하고 그때 뭐 인허가를 주겠다라는 케이스들도 있고 인허가는 났지만 막상 또 추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뭐 어제 실행 단계에서 또 좀 조율을 더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과 어쨌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혹시라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좀 차질이 생긴다든가 연기가 발생한다든가 했었을 때 어려운 점이 좀 발생하는 게 일종의 병목이고요. 또 하나 기술적인 병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폭발하니까 네. 많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또 발생을 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이러다 보니까 전쟁에 관련된 물자들이 지금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엔 엔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랑 같이 쓰냐?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발전기 이것들 다 엔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됐던 게 지금은 2년 걸려요. 뭐 이런 것들이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 장비들이 수급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1년이면 되겠네 하는 것들이 1년 6개월 막 2년 그다음에 또 비용이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자들은 또 어쨌든 단가가 또 올라가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또 병목이기도 합니다.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관련된 기기,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HBM 관련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송배전 기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 관련 기업들 뭐 주가도 엄청 올랐고 맞습니다. 단가가 계속 올라서 너무 좋다고 막 네. Q뿐만 아니라 P까지 좋아진다 이거였는데 또 네. 데이터 센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다 시간이 있다 더 돈이고 막. 맞습니다. 시간이 더 야. 많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점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긍정적인 거를 제가 좀 한번 좀 네네네네. 볼게요. 이제 이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제 어. 제가 좀 이제 명명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떠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데이터 센터에 연관된 산업이 저는 저렇게 많은 게 저는 제 뭐랄까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뭐 그냥 건물 지어서 전기 뭐 해서 뭐 에어컨 놓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전기 산업도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요새 우리 ESS 그 네, 배터리 산업 말씀하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이 배터리 산업에 엄청나게 큰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쓰러져가는 2차 전지 업체들 맞습니다. 거의 뭐 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심폐소생 시켜야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전기차가 엄청나게 큰 수요처로 이제 곽강을 받다가 살짝 좀 주춤할 때,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큰 수요처로 좀 발굴이 됐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뭐랄까 엔진을 달아주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예. 성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예. 신재생 에너지는요 가급적 만들어낸 데서 가까운 데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송배전 단가를 내려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용량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산업이 뭘까요? 데이터 센터. 단언컨대 데이터 센터입니다. 어허, 같이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말할 필요 없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동산.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 물류센터,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그저 업다운이 있죠. 예.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분간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지금 인식되고 있죠. 하나의 새로운 또 역시 부동산 업계에 엔진을 달아주는 거죠. 그렇죠?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기술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냉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이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이 요새 아주 뭐 주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공조기업들. 그렇죠. 공조기업들. 여기 같이 발전하는 거죠. 반도체, 서버,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없고. 필요가 없는 그쵸. 거고요. 통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안. 이거 보안 정말 중요하죠. 이 보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 지금 성장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 여기는 저희도 지금 이제 운영하기 위한 요원들, 인력들도 같이 양성하고 같이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산업이고요. 금융 투자. 이것도 돈 많이 역시 들어가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또 새로운 뷰를 주는 거죠. 투자처. 맞습니다. 투자처.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안정성과 고수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저는 뭐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자산이니까 주택 투자는 이제는 거의 좀 시대적으로 아닌 것 같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물리신 분들 많고 그렇죠. 요즘 이제 오피스도 좀 공실 많아진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려는 분들의 수요는 확실히 좀 많아지겠네요.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금융 쪽을 조금 들여다보면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예.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들이 대부분인 게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충분히 검증이 됐고 많은 이제 케이스가 나오면 네.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가고 할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단계에 이제 막 진입하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초기 단계예요.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 센터 어떻게 투자는 못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회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지스 자산운 이런 데 다 기관 자금, 연기금 자금 이런 거 받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이제 국내 이제 대규모 펀드, 그다음에 해외 뭐 투자 업체들하고 좀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리츠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회가 할 수 있는 어쨌든 리츠에 대해서 좀 제가 열심히 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일부 뭐 저희가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투자 어쨌든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뭐 우리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시고 또 챗GPT하고도 많이 말씀도 나눠보시고 하면서 이제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니즈나 그 자금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제 뭔가 직접 뭔가 투기적인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수익이 나오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리츠로도 이제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만 좀 시간은 필요하겠네요. 근데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프라라는 말을 좀 표현을 썼는데 인프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투자로서의 인프라는 네, 일단 장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막 몇 배 되고 막 이런 게 네. 아니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는 안정성. 거죠. 그 두 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와 부동산, 그다음에 IT가 접목된 이 종합적인 어쨌든 이런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막 고수익이 아니라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 은행이나 어쨌든 다른 펀드에 투자해서 얻는 기대 수익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오래 수익을 살짝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판단은 그렇죠. 요거는 또 이제 향후에 또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네. 또 한번 그룹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또 부탁드려 볼게요.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도 뭐 사실 뭐 HBM 고객사를 다 해외에 많고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센터 좀 잘 된 사례, 성공한 사례, 네. 좋은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해외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이제 KT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최고로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이제 그들이 목동에 지금 큰 센터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목동 땅값 비싼데. 맞습니다. 그 목동 그 땅값 비싼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사실 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막 데이터 센터가 주목받는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 해요. 근데 이제 1센터가 있고 2센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서울의 어쨌든 목동이라는 어쨌든 중심지에 대형 그때만 해도 40메가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최대 그 용량이었습니다. 그거를 해서 각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네트워크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하나의 성공 사례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또 대용량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선도적인 좀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산 지금 한양대 그 에리카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네, 안산. 여기에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이거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쓰려고. 그렇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견학을 갔다 오긴 했어요. 카카오톡에 운영되는 서버는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제 카톡 보내면 그룹장님한테 보내면 안산 갔다 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제 백업들도 좀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겠지만 주요 목적이 이제 카카오톡인데 사실 저는 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돈 내나요? 안 내죠. 안 내시죠. 톡 서랍 990원 정도? 물론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 있습니다만 카카오톡 그 자체로는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고는 않지만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 서비스를 제공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제가 견학을 했고, 이제 그러한 어쨌든 서비스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투자와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상주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는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들이 어쨌든 시장을 주도해왔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많이 표현하면서 많이 디지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경기도 하남에
자산운용사로서는 최초로 4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이때는 정말 자산운용사가 데이터 센터라는 거에 너무나 지식이 없었을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시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파트너사들과 좋은 계획을 잘 세워서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고 지금 뭐 우량 테넌트와 같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글쎄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부동산의 한 섹터로 편입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뭐 해외에서도 이지스 하남의 데이터 센터는 되게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거를 계기로 그 이후에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AI 없는 시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시대는 당연히 올 테고 AI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는 그만큼 또 커질 테고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인프라, 아까 말씀해 주신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프라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이지스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이제 이렇게 오피스, 그다음에 물류, 물류센터, 뭐 그다음에 뭐 주거, 예. 뭐 이제 한동안 또 냉동창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하나의 좀 주요 섹터로 지금 열심히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이지스라는 자산운용에 와서 지금 한 3년 넘게 지금 근무하면서 배운 거는 앞으로의 부동산의 이 운용은 예. 결국은 다른 업종과의 어쨌든 그 얼마만큼 연관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밸류를 애드하느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합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호텔도 들어가고요, 주거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오피스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소형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가장 그 디지털 인프라가 유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얻는 밸류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첫 번째 통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프라가 가까이 있네 라는 심리적인 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내가 어쨌든 뭔가 신제품을 나왔을 때 적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바로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이 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이지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의 복합 개발을 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소형 데이터 센터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복합 개발에 가능한 한 전력을 확보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오피스를 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IT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뭐 서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너무 먼 외부에 갖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오피스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큰 베너핏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쨌든 고객의 임차인에게 큰 밸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복합 개발에 투입되는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디지털 인프라도 하나의 또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젠슨 황 CEO도 왔다 갔는데, 맞습니다. 뭐 R&D 센터라든 이런 거 지으면 당연히 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테고, 거고. 개발할 때 아예 그냥 같이 하면 네. 뭔가 좀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요새 전력도 마찬가지고. 뭐 편집장님도 들었겠지만 그 요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 네. 엔터프라이즈 AI 이 두 개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버린 AI는 뭐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국경을 넘어갔을 때 발생되는 어쨌든 그런 뭐 보안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잘 정리가 되느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버린 AI에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AI의 가장 중요한 뭐 메모리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엄청나게 반도체에 엄청나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또 발전을 시켜야 되는 GPU는 사실 우리가 좀 어쨌든 특정 기업들의 어쨌든 뭔가 너무 이제 의존적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GPU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음. 뭐 MPU라든가 뭐 TPU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완을 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또 지원도 해야 되고 투자도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GPU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데이터 센터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기능도 이 산업을 더 발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AI는 어떤 기업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에이전틱 AI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썼을 때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조금 더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조금 더 밸류 있는 뭐랄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엔터프라이즈 AI는 내가 별도의 GPU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런 맞춤형으로. 그렇습니다. 네. 맞춤형 맞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즈드. 그래서 MPU가 뜨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한 거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순환이 되는 거죠. 범용 데이터 센터 말고 또 나에게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내 것만 연산해주는 나만의 GPU를 별도로 구성하는 엔터프라이즈 AI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뭐 AI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기술이고 미래 먹거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안보이고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수요를 다들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얼마까지 가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훨씬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 뭐 앞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 혹시 너무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막 짓는다 그러는데 네. 이거 공급이 초과돼서 물류 세터랑 오. 비슷해서 이거 공실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초과 공급. 그런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있고 부동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공급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조절 장치가 있어요. 전기입니다. 초과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알아서 수요를 눌러주는 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전기를 확보해야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많은 해외 전문 리서치 기관들의 그 리서치 리포트를 보면 2030년까지 35년 앞으로 딱 10년간은 수요가 공급의 몇 배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추세를 봤었을 때는 물론 공급이 이제 2028년부터는 좀 상당히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요 추세를 보면 공실을 걱정할 그런 상황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고 공급은 또 빠르게 될 수도 없고. 어렵다. 뭐 없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부분의 수요는 국내 기업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양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보면 좀 뭐랄까 중국과 미국의 약간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그 지정학적인 어쨌든 이익을 누가 많이 누렸냐면 사실 일본이 많이 누렸어요. 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한 3배 이상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IT의 능력은 저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AI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일본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수요자들이 그동안 일본에 집중돼 있다가 일본에 너무 집중되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수요들이 지금 글로벌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중국계 AI 사업자들이 한국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깝고요. 첫째는 가깝고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 시스템, 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우수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보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늘린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한국에까지 뭘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민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은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했는데 이 AI 산업의 쌀이 GPU거든요. 네. 이 GPU의 전 세계 1위 기업은 미국에 있는 네. 기업이겠죠. 아, 중국으로 못 팔게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3국에. 렌탈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저가 중국이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렌탈을 해야 되는데 렌탈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럼 일종의 렌탈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테무 이런 거 왜 개인정보 그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라 뭐 이런 규정도 그런 것도 있고 있고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국계 AI 사업자들이 한국에 사기 위해서는 조금 정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렌탈은 정말 이게 어떤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는 또 다른 형태의 수요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수 안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거는 국경이 없지만 있는 약간 모순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를 굳이 그죠 꼭 해외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도 없고 저들이 알아서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제가 아까 이 밸류체인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하나의 기회는 우리 많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직도 외산에 많이 아하. 의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많은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네. 또 국산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상생과 그 뭐랄까 동반 성장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건설 같이 파급해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뭐 우리 업계에서는 하나의 뭐 뭐랄까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그래요. 좀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보여주신 장표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엄청난 또 그 밸류 체인이 그 네. 안에 있고 네.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우리 기업들이 또 많이 또 이제 비중을 차지해 나갈 수 있다라면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또 더 커질 테니까요. 네. 야, 우리가 그냥 겉만 핥고 끝날 수도 있었던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종합적으로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펌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한 뭐 1년, 2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네오 AI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네오 클라우드 막 이런 거 지금 그렇죠. 미국에서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 요게 또 새로운 형태의 또 뭐랄까 이렇게 AI 그다음에 인프라의 뭐랄까 하나의 또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충분히 그 네오 AI라는 부분에 또 선두가 될 수 있고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국내에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또 하나의 또 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점도 주목을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네오 AI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좋습니다. 있는 좋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유익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현철호 그룹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